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에 사는 원생이라는 산에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벼슬길에 올라 나랏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본디 선친이 물려준 재산이 그럭저럭이라 끼니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까지나 번듯한 직함 하나 없이 선비나 불행이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허나 타고난 두뇌가 아둔하고 맹하여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하여도 초시조차 한번 합격하지 못하고 미역국만 마시기가 여사였답니다. 그리하여 무려 8번이나 낙방한 후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길이 아님을 직감한 원생은 책과 책상을 싸그리 모아 부엌 아궁이에 던져놓고는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야욕을 깔끔하게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지요. 원생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더랬어요. 이 길이 아니면 내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고야 말리라. 얼굴을 잔뜩 붉힌 원생은 그 길로 문전옥답 5마지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100년 근산삼을 자그마치 10불이나 사들였지요. 행여나 상할세라 이끼로 조심조심 덮어놓고 굴피로 감은 뒤 그것을 보자기에 정갈이 싸질무어지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당대의 세도가 조대감댁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머나먼 길을 쉬지 않고 걸어댄 끝에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길을 묻기를 수천해 겨우 조대감댁 앞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세도가 집안은 세도가 집안이로구만. 도대체가 이게 대문 밖에서부터 행렬의 길이가 이 웬 말이던가. 그랬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조대감댁의 대문 앞에는 권력의 진한 냄새를 맡은 파리떼들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대감을 아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들고 줄을 서 있던지 그 줄의 길이가 끝간데도 없어 보였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원생의 면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독도 잊을 정도로 기뻤던 원생이 안내해주는 집사의 뒤를 따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상에서부터 욕심이 뚝뚝 흘러내리는 조대감이 보료에 기대어 장죽을 빼물고는 원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원생이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안하신지요?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정선에서 됐고 가져온 것이나 이리 내어보시게나. 원생의 캐캐묵은 안부 인사를 썩은 무 도려내듯 싹둑 잘라버린 조대감의 일갈에 머쓱해진 원생은 제 주소와 이름을 쓴 종이를 산삼 보따리에 끼워 넣은 뒤 조대감의 발 앞으로 스윽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조대감은 심드렁이 보자기를 풀어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삼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씩, 조대감의 얼굴에서 흡족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원생 역시도 속으로 됐구나 싶었지요. 내 그대의 뜻을 잘 알겠네. 하면 돌아가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사람을 시켜 연통을 넣도록 하겠네. 조대감이 제 수염을 쓸어넘기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원생은 기뻐하며 뒷걸음으로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나서던 원생은 벌써부터 제가 사또자리나 받아챙긴 듯 헐헐 나는 발걸음을 놀려댔어요. 가벼운 발놀림으로 먼 길을 건너라 올라오는 족통조차 잊은 채 원생은 집으로 돌아와 조대감의 연통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리고 또 2달을 기다려도 가타부타 이런 방구에 소식 한 줄 올 리가 만무했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로구나. 벌써 기별이 왔어도 수백 번은 왔어야 하거늘. 이를 의아하게 여긴 원생은 이번에도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송이버섯 꾸러미를 사들고는 또다시 천리가 멀지 않게만 느껴지는 한양길에 올랐답니다.
그리 도착한 대감댁 앞에서 또 한 번 기나긴 인파의 행렬을 뚫고 기다린 끝에 조대감을 아련하게 된 원생?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이리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며 소식을 주지 않아 찾아왔음을 아뢰었더니 조대감의 대꾸가 기가 막혔습니다. 나 이런 싱거운 사람을 다 보겠네 그래? 단 한 번 산삼 쪼가리나 내민 정도로 벼슬 자리를 덥석 받는다면 이 조선 팔도에서 벼슬 한 번 안 할 사람이 거 어디 있겠나? 이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 조대감은 원생을 향해 이같이 갖은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고 할 말을 잃은 원생은 그저 자신이 가져온 송이보따리를 들이밀며 조대감의 눈도장이나 찍고 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원생은 그저 눈만 떴다 하면 한양 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조대감의 연통을 기다렸습니다. 허구한 날 바라본다고 어디 기별이 올까요? 시간이 무심하도록 날이 가고 또 달이 가도 여전히 감감무소시 뿐이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로구만. 이것으로도 모자라단 말이던가. 조바심이 났던 원생은 이번에도 남아있던 논마지기를 정리하여 그 귀하다는 우황과 사양을 한아름 사들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변함없이 들끓는 인파 틈을 헤친 끝에 겨우겨우 조대감을 만나 읍소했어요. 대감마님, 벌써 세 번째요입니다. 어찌 이리 연통 한 줄 넣어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조대감은 욕심이 그득한 턱을 쓸어만지며 원생의 하소연에 퉁명스레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거 사람 참. 내 조금만 기다리면 곧 정리되는 대로 기별을 한다지 않았던가. 아니 그렇잖아도 마침 초원관 자리에 공석이 생겨 내 자네를 점 찍어 두었는데 글쎄 느닷없이 북촌의 박대감이 찾아와서는 그 자리를 자신의 처남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통사정을 하질 않겠는가. 나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네만 박대감이 워낙 나와는 막역한 사이다 보니 그만 내가 지고 말았네. 아무튼 내 자네를 잊지 않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기별을 넣어줌세. 조대감의 말에 원생은 이번에야말로 꼭 좀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조아린 후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무심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긴 한숨을 내뱉던 원생이 손을 들어 햇수를 손꼽아보기 시작했지요. 세상에나 조대감댁을 들락날락하며 온갖 진귀한 뇌물들을 가져다 바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마다 멧돼지 같은 조대감은 원생이 가져온 뇌물만 쏙쏙 뽑아먹고는 그럴듯한 핑계를 잔뜩 늘어놓으며 원생의 애간장만 태웠지 변변찮은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조대감만 철석같이 믿고 이것저것 내다 팔아 뇌물거리를 마련한 통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던 살림살이는 아예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부하가 치밀대로 치민 원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참으로 나라는 종자가 아둔하기 그지없었구나. 어찌 이리 어리석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쏟은 정성과 재산이 얼마이던가? 내 이번만큼은 반드시 되든 안 되든 결판을 짓고 오리라. 원생은 마지막으로 남은 세간살이를 몽땅 끌어모아 귀한 석청을 장만하여 또다시 조대감댁을 향한 한양행에 발을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원생은 내 이놈의 영감탱이와 기필코 단판을 짓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지요. 기진맥진의 몸을 이끌고 조대감댁 대문 앞에 당도하니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우환이 끼어있는 집안 특유의 우울함이 담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그 길게 늘어서 있던 인파의 행렬도 보이지가 않고 마치 초상이라도 난집 마냥 음울하기가 짝이 없구나. 의아한 마음에 원생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인의 인소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나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그 정정한 몸으로 욕심에 절은 눈빛을 형용이 빛내던 조대감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얗게 변한 채 병색이 짙은 얼굴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뇌물을 가져다 바치며 왕래했을 때 차츰차츰 노안으로 인한 쇠약이 얼핏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듯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석청보따리를 품에 안고 조대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병상의 옆을 그의 아들로 보이는 사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병색이 완연한 조대감은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한바탕 기침을 연이어 뱉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자네를 천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지. 그래,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죽음을 문전에 둔 이런 판국에서도 조대감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조대감의 눈은 원생이 가져온 보따리를 맹렬하게 흘끔거리고 있었지요. 원생은 이제 조대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던 중 조대감의 아들이 몸을 일으키더니 소피를 좀 보고 오겠노라며 그동안 잠시 자신의 아버님 곁을 지켜달라 부탁했지요. 원생은 알겠노라 대답했고 조대감의 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며 방을 나갔어요. 바로 그때 원생이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는 녹이 서린 목소리로 조대감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내 그 더럽기 짝이 없는 벼슬 따위 더는 욕심이 없도다. 그딴 벼슬 내 아내도 그만이니 그간 내 놈의 거짓말만 믿고서 끝끝내 농락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나 실컷 해야겠다. 이놈아! 그러더니 원생은 자리에 누워있던 조대감의 가슴 위로 냅다 타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찰싹 양손을 잇는 힘껏 휘두르며 조대감의 뺨을 연달아 갈기기 시작했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조대감은 뭐라 말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사정없이 날아오는 따귀 세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뒷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자 이제 원생은 두 주먹으로 조대감의 가슴을 힘껏 내리치며 북두들기듯 한풀이를 했습니다. 이윽고 방문 밖에 대청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원생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원생은 한없이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괴감마님, 하루빨리 쾌차하시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변변찮으나 석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부버 살피셔야지요. 태연하게 읍소하는 원생의 말이 어찌나 감쪽 같던지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마저 눈물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원생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던 조대감은 연달아 각혈을 하며 쿨럭거렸지만 이미 상태가 더욱 위중해져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부들거리는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원생을 가리켰지요. 가냘프게 떨리는 손가락의 끝이 원생의 얼굴을 향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geb니까? 소자 곁에 있사옵니다. 조대감은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내 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부들부들 손끝이 원생을 향해 마지막 춤이라도 추듯 경련했지요. 조대감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저 원생놈이 내 위로 올라와 나를 마구잡이로 후려갈겼다라는 의미였으나 그 모양새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조대감의 아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이자에게 꼭 선정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자신이 소피를 보기 위해 방으로 나서기 전 제 아비가 원생에게 자네를 선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다 라고 말한 대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탐욕에 절어있던 조대감의 속내를 알리 없었던 아들은 그것을 제 아비의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원생은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대감의 집을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날 밤 상태가 위중해져 각혈을 멈추지 못하던 조대감은 결국 아등바등 모아둔 재물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임종을 지키던 조대감의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지요. 아버님, 마지막에 남기신 아버님의 유언, 소자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은 비통에 빠진 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7일간의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아들은 아버지의 연줄과 인맥을 모두 동원하여 원생에게 선정관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 원생은 결국 그리도 꿈에 그리던 벼슬자리 하나를 꿰찰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벼슬을 품에 안은 원생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토록 인내한 자신에 대한 보답이 드디어 주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선정관 자리에 앉게 된 원생은 벼슬을 얻고 난 뒤로는 그간 등한시하여 무너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안 그래도 조대감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느라 허송세월을 보낸 마당이라 노총각의 신세가 되어버린 원생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가세를 회복하는 것뿐이라며 혼인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이 원생이라는 사내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주 지독한 악취미가 있었으니 그로 인해 그는 좀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색식감을 구하지 못해 시간만 축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하늘이 이러한 원생을 굽어 살펴서였을까요? 노총각이었으나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관직을 성실히 이행하던 원생에게 뜻밖의 혼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혼기를 넘긴 외동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이 총각 저 총각 여기저기 온갖 군데를 들쑤시며 선을 보던 맹참복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엮어 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친척에게서 좋은 신랑감이 한 명 있다며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가 바로 선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원생이었던 것이지요. 맹참봉이 원생을 직접 만나보니 제법 허우대도 좋았고, 또한 글도 막힘없이 잘 쓰는 데다가 당차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했던 청요직의 경력까지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내였으니 노총각이라는 작은 흠은 맹참봉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뜻의 이 청요직이라 함은 누군가 꼭 맡아야만 했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직이지만 그걸 맡는 관원 당사자들은 조정 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고 이런저런 정쟁에 휘말려 눈밖에 나기 쉬운 관직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품계에 비해서 매우 예우를 해주는 분위기였으며, 또한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 역시 이 직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었기에 참봉 명함을 제물로 얻은 맹참봉 집안의 수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원생을 제 외동딸의 짝으로 점찍고 한창 혼담이 오고 가던 중 맹참봉의 안방마님이 신랑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될 원생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원생은 안방마님 마음에 쏙 들게 시원시원한 대답을 던져 보였지요. 오늘 이렇게 자네를 보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동딸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극진하기에 그러한 것이라네. 부디 사위가 될 자네를 시험해본다 여기지 마시고 그저 자네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주면 된다네. 우리 집의 큰어른인 맹참봉 나으리의 주위 분들을 지그시 둘러보며 제법 먹고 살만한 사람치고 첩살림 안 차린 위인들이 없다네. 허나 나의 지아비이신 우리 맹참봉 나으리는 한평생을 남의 여자 치맛자락만 보아도 얼굴을 돌리시는 대쪽 같은 분이시지. 아내인 나만을 위하시며 첩살림이나 외간 계집 노름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시네.
예비 장모인 안방마님의 말에 원생은 그 속에 담긴 속내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노총각이 된 자신의 신세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기는 조금 못한 상황이지만 노처녀가 된 외동딸 하나 치워내는데 무슨 유난이 이렇게 심한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모범 답안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색을 밝히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를 여러 보아왔지요. 제 주변 관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디 저라는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혼인 이후로도 제 아내가 될 따님만을 항시 위하며 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만. 참으로 고맙네. 우리 참복나리가 사윗감 하나는 참으로 잘 골랐구만. 서슴없이 대답하는 원생의 태도에 안방마님은 흡족해하며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해 주었지요. 그렇게 원생은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 돌아갔고 사윗감을 면접 본 안방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함은 곧 우리 참복나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내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미심쩍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저녁에 맹참봉이 퇴청하여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자신이 사윗감인 원생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밝혔어요. 사윗감을 만나본 소감이 어떻더냐는 맹참봉의 물음에 안방마님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윗감인 원생이 그야말로 저희 지아비 인나리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쩜 그리도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 많던지 제가 깜짝 놀랐지 뭡니까. 특히나 집안에 충실한 점이나 여자를 대쪽같이 멀리하는 점이 아주 판에 박았더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우리의 외동딸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의 사내더군요. 제 아내의 말에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허허, 그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 아니던가. 혼기를 훌쩍 지났으면 어떠한가. 외려 그런 성품을 지닌 사내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귀한 법이란 말씀이지. 그러자 안방마님이 맹참봉 곁으로 바싹 다가와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날이 사윗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 뭐겠습니까? 아니, 걱정이라. 그것이 무엇이오? 맹참봉이 궁금해하며 묻자 안방마님이 얼굴을 살며시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윗감이 어째 나리와 너무도 닮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은 제가 나리와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맞이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 뭡니까? 기절이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오? 의아함이 커진 맹참봉이 거듭 질문하자 안방마님이 더욱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기 그러니까 나으리의 약물이 어찌나 위풍당당한지 저의 아랫도리가 아주 너무 꽉 차는 바람에 터져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제야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만족했다는 듯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부인의 붉게 물든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개슴츠레한 눈으로 변한 맹참봉은 촛불을 훅 불어서 끄고는 안방마님을 덥석 안아들어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머, 나으리 어찌 벌써. 부인이 방금 전 먼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붉게 물든 봉숭아빛 뺨을 보이고 내 어찌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작스레 맞이한 불꽃을 성대히 지펴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는 운우를 질펀하게 몰고 왔어요. 한참의 거사가 끝난 뒤 안방마님이 숨을 몰아쉬며 아까 전 하던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휴, 우리도 나이를 먹어 나리의 약물도 이제 옛날 같은 위세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나.
아직도 저는 나리가 제게 들어오면 꽉 들어차는 통에 이리도 호흡이 힘들 지경입니다. 허니, 나리의 위세가 가히 대단했던 첫날 밤엔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참으로 죽는 줄만 알았지요. 아내가 숨을 고르며 하는 이야기를 듣던 맹참봉은 한껏 기분이 좋은지 장죽을 빨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노곤해진 말소리가 이어졌지요. 문제는 우리 사윗감인 원생 역시 나리를 너무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생의 코가 정말이지 매우 큼지막한 것 나으리도 보셨지요? 한간에 떠도는 속설로는 코가 크면 역시 그것도 따라간다고 하질 않습니까? 저희 초야가 떠올라 우리 딸도 그처럼 고생을 할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허, 참으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오? 그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시구려. 우리 집안의 원생 같은 사윗감이라면 더 따지고 볼 것도 없는 사람이니 해괴한 소리는 이만하시구려. 나는 먼저 일어나 보겠소. 그리 말한 맹참봉이 일어나 사랑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의 걱정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지요. 맹참봉 앞에서는 그의 길을 살려주는 척 이야기했으나 정작 당사자였던 안방마님은 정말 초야를 치르다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통에 초야를 치른 뒤에도 하인들의 눈을 피해 어기적 걸어다니며 매우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니 아녀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외동딸의 초야가 걸려있는 일에 마냥 남의 일처럼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측하게도 제 딸이 걱정된답시고 사윗감에 그것을 확인해보자 했다가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 집안망신도 그런 집안망신이 없을 노릇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며칠간이나 고심을 거듭하던 안방마님은 한참이나 끙끙대다가 번뜩 좋은 꾀를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오래된 하녀이자 되바라져 발랑가적기로 이름난 팽수기를 불러앉힌 안방마님이 그녀의 앞에 비단 세피를 턱하니 내어주며 여차저차 이만저만한 이유를 설명하며 입을 열었지요. 그런 이유로 내 사윗감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니 팽숙이 네가 이 비단 세피를 받고 시험대에 올라서 주면 좋겠구나. 어떠냐? 합방하여 제대로 확인만 끝내준다면 내 추가로 20냥을 주마. 안방마님이 내어준 비단을 만지작대며 입을 벌리던 팽숙이 추가로 20냥을 더 내어준다는 말에 눈빛이 번뜩 빛났습니다. 마님, 그러겠습니다요. 비단 세필의 20냥이라니 감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결국 그러겠노라 답한 팽숙이와 단단히 약조를 한 뒤 다음날 안방마님은 사윗감 원생을 불러 앉혀놓고 허심탄회 이야기를 했지요. 내 사위로서 자네가 심히 마음에 든다마는 외동딸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겠네. 그러니 내 자네에게 2가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이 말이야. 증명해 보이든가 그것이 싫다면 파혼하든가 자네가 택이라게나. 괴팍하기 짝이 없는 예비장모의 제안에 원생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초야를 치를 외동딸의 아랫도리가 걱정된다는 명목하에 사윗감으로 낙점한 사내더러 먼저 제집 하녀를 붙여 확인을 해보겠다니요. 유별나기 짝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 원생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려면 이 맹참봉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꼭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총각인 자신이 이보다 더 좋은 집안과 혼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지요. 이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닿자 원생은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자를 택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제게 있어서 혼담을 정한 신부감이 아닌 다른 여인, 그마저도 처가의 하녀와 먼저 합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비장모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답시고 훌렁 벗어던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주대 낮에 맹참봉대 가녀 팽수기와 원생은 별채의 손님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이나 앉아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안방마님의 귓전에 일순 깨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안방마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치켜드니 비명소리는 다름 아닌 손님방으로 들어간 팽수기의 것이었지요.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팽수기가 제대로 치마도 여미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열린 문 틈 사이로 원생이 겸연쩍은 듯한 얼굴로 머쓱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안방마님은 사정 청취를 위해 일단 원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머리를 긁적이던 원생이 옷을 주워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안방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팽수기의 손을 잡아 끌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헌데 따라 들어오는 팽수기의 모양새가 어쩐지 요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어기적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걸음마와 같은 꼬락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방마님이 아차 싶어져서 냅다 묻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기에 너의 걸음걸이가 그 꼬락선이란 말이냐?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이 아주 혼쭐이라도 난 듯하구나. 팽수기의 모습으로 보건대 제 외동딸과의 초야에서 그야말로 초주검으로 만들기 딱 좋겠다 싶어진 안방마님은 이 혼담을 계속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팽수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안방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셋넷 참말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요. 우선은 약조하신 스문양부터. 그러자 안방마님은 팽수기가 가엾다는 듯 스문양이 든 전대를 턱 내어주었지요. 전대를 받아들고 싱글벙글이 된 팽수기가 정신을 가다듬는 사이 안방마님의 호기심이 너무도 자라 있었기에 결국 참지 못하고 팽수기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속 시원히 말을 좀 해보거라. 어느 정도였더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기에 네가 이리 산송장이 되어 걸음도 겨우 떼느냔 말이다. 그러자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팽수기가 엽전을 세느라 미처 긴장의 끈을 조이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말 실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만 했던 비밀을 저도 모르게 짓거리고 말아버렸지요. 에이, 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그분은 코만 컸지 물건 자체는 그렇게 엄청날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죠. 크기로만 본다면? 어디 보자. 아, 그렇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맹참봉 나으리 것의 반절 정도? 그 정도에 겨우 미치는 크기였어요. 두 사람 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니 정확할 겝니다요. 우람한 성세로는 맹참봉 나으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답니다. 순간 안방마님은 팽수기의 입에서 나온 맹참봉이라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팽수기는 신이 나서 조잘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비사익관분의 해괴한 취향이 더욱 문제입니다요. 여자알기를 돌같이 안다던 마님의 말씀만 믿었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만 기분이지 뭡니까요? 아니 글쎄,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를 엎드리게 하더니만 멀쩡히 들어와야 될 곳은 놔두고 자꾸만 엄한 곳에 들어오려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총각이라 뭘 잘 모르나 보다 싶어 거기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웬거려. 일부러 그곳만 노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며 스문양을 준다기에 셋내가 참고 버텨보려 했지만 어찌나 해괴망측하던지요. 어거지로 다른 곳에 밀어넣는 통에 너무 아파 그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린 것입니다요. 어휴, 아직도 욱신욱신하는 것이 참말로 죽을 뻔 보았구만요. 뭐뭐시 어쩌고 어째? 엽전을 세느라 술술 자신이 무슨 말을 실토했는지도 모르던 팽수기
드디어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토끼 눈을 뜬 채 안방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위감 원생의 크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해서는 아니 될 상대와 비교해버린 것이지요. 허나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 팽숙이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자신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내리치며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것이 저는 기필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맹참복나리께서 안방마님만 모르면 된다고 자꾸만 부추기시어 그저 제 외동딸이 사위와 치를 초야가 걱정되어 꾀를 낸 안방마님은 졸지에 뜻하지도 않은 두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첫째, 다른 여자의 치맛자락만 보아도 고개를 돌린다 여겼던 자신의 지아비 맹참봉이 사실은 제 집 하녀 팽숙이와 진득한 온우지정을 나눈 사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맹참봉의 그곳 사정을 팽숙이가 훤히 꿰고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로는 예비사위의 해괴한 성정. 자신의 지아비와 쏙 빼닮아 여인이라고는 모르는 순진한 노총각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사위가 실은 엉뚱한 곳에 미쳐있던 해괴망측한 사내라는 점이었지요. 하마터면 자신의 소중한 외동딸을 이런 망측한 사내에게 시집 보낼 뻔했음에 대한 안도와 함께 말입니다. 내 이놈의 연놈들을 모조리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당연하게도 안방마님은 원생과 이어지려던 혼담을 깼고 원생이 팽숙이에게 행하였던 해괴망측한 습성을 저작거리 가득 소문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원생은 관직을 박탈당하고는 쓸쓸히 기양하고 말았지요. 또한 안방마님은 제 집의 하녀 팽숙이와 맹참봉을 싸잡아 드자비한 후 그간 자신을 속여온 대가를 유감없이 톡톡히 치르게 하여 혼쭐을 내주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